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가수 전효성 씨가 여성들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영상에서 한 발언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좀 어두워지면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방금 전효성 씨 발언에 대해서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 지적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건 반장에서 워낙 그런 사건들을 접했던 터라 저로서는 전효성 씨 입장을 좀 두둔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한밤중 공사장 건물 옥상에서 포착된 수상한 남성. 휴대전화에서는요, 이 여성들을 찍은 불법 촬영물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소녀시대 멤버 태연 씨.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이 가족들의 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였다. 미쳤다고 내가 투기를 하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9년간 길러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의 첫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 되니 감옥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형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자, 어제 사반 가족회의에서 공개해드린 대로 오늘 송우영 기자 마지막 방송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막 넘나들던 우리 송 기자의 막방,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통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남 함양에서 붙잡혔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에 망원경을 대고 집안에 있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최영진 뉴스 리포터,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작에 앞서서 조금 전해진 속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전국 유초중고 전면 등교 계획을 발표했는데 송 기자가 이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학교 일상 회복 방안이 발표가 된 건데요. 다음 달 22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를 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교 학생들은 수능 사흘 뒤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등교 인원에 일부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교육부는 유행 상황이나 학교의 특성, 준비 정도에 따라서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송 기자가 언론상을 수상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류건님이 아니 어떻게 사건 반장에선 상을 받으면 내쫓냐 막 이런 뭐 공교롭게 참 그렇게 됐네요. 네. 퇴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바로 준비된 내용 시작하죠.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400km 도주국입니다. 이거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전과 35번. 맞습니다. 김모. 예, 60대 자. 남성이었고요.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었고 이번에 어제 오후에 경남 함양에서 붙잡히게 됐었는데요. 어제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검거가 됐는데 제보들도 경찰의 추적에 도움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택시기사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태워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벌교로 가서 CCTV 추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개 수배가 된 이 김 씨는 도주 당시 착용한 옷을 검거 당시에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 검거 장면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자, 경남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남에서 전남 순천으로 왔다가 또 다시
경남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사망에 좀 혼선을 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자, 지금 이게 CCTV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은 진짜 도처에 CCTV가 다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정말 대범하게 뭐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말이죠. 뭐 태연하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좀 혼선을 주기 위해서 나흘 동안 기차를 비롯해서 택시, 뭐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도주를 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보성 벌교역까지는 택시를 탔고요. 벌교역에선 기차로 경남 진주로 갑니다. 자, 그리고 27일 날 12시 반쯤 전남 보성에서는 이번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오후 2시쯤 경남 진주 반성역에 내리고요. 또 전남 벌교에서 무궁화호에 탑승한 뒤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한 김 씨는 함양으로 또 이동해서 여관에서 하룻밤 투숙을 합니다. 자, 김 씨가 자가용을 타고 최초 도주를 시작한 대구 달성군부터요. 차를 버린 전남 순천까지는 260km가 넘고요. 순천에서 경남 함양군까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한 거리가 160km입니다. 이를 다 더하면 사흘간 무려 400km를 넘게 움직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중교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순천 야산에서 잠적을 합니다. 그러고 벌교역에서 딱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진주역, 벌교역에서 경남 진주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발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주역에서 내리느냐? 아니죠. 진주 반성역, 그러니까 한 역을 더 가서 하차를 합니다. 자, 이 양 변호사님, 이걸 보면은 진짜 뭔가 자신도 이제 추적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막 좀 이렇게 혼선을 주기 위한 자기만의 또 트릭을 좀 썼어요. 나름으로는 그런 걸로 썼습니다만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드러난 것으로 활보해서 잡히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방법이 없고 의아한 부분은 도대체 왜 저렇게 전국을 헤매고 다녔을까. 일단 다행인 거는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해봤을 때 별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없답니다. 하지만 다행이죠. 그럼 왜 저렇게 다녔을 거야? 그러게요. 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전자발찌 훼손한 것 자체인 거거든요. 그 훼손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밀양에 있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사건, 다른 사례입니다. 자, 출장을 간다는 말만 믿고 이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의 그 발찌를 풀어줬어요. 맞습니다. 자, 풀어주니까 바로 해외로 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강도 행위를 한 뒤에 해외로 도주를 했었는데요. 일단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출국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 뒤에 전자발찌를 정식으로 풀어달라고 한 뒤에 두바이 출국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 뒤 바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데 이게 지난달 3일이었습니다. 지난달 3일 충남에서 새벽 4시쯤에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5,700만 원을 입금하게 합니다. 자신의 계좌이체로 받은 뒤에 피해자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묶고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가서 오후 7시쯤에 인천공항에서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를 만나는데 이미 약속이 됐던 대로 업무상 출장을 위해서 전자발찌를 일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강도 행각을 벌인 지 17시간 만에 오후 9시쯤에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말이죠. 이 사건을 접하고 출장 간다고 하면 풀어주는구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전자발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방조치고 저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때 된 제한들이 있죠. 뭐 외출 시간이라든가 야간 통행 금지라든가 아니면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요구를 하면 그리고 전자발찌로 신원 보증이 있고 명백하게 목적이 있다, 해외로 간다 이런 게 있으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영진 리포터, 네. 이 남성이 18일 만에 일단 붙잡혔어요. 잡혔어요. 예. 어떻게 잡혔냐면 동거하던 여성의 아이패드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두바이에서 그 넷플릭스를 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합니다. 훔친 그 자기 아이패드로. 동거녀의 걸로. 예. 결제 내용을 확인한 경찰이 이 아이패드를 추적하던 중에 남성이 또 체코로 이동한 경로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그 사과 모양의 그 휴대폰이 애플이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나의 기기 찾기 기능을 지원해서
기기 전원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바이를 거쳐서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남성은 빼앗은 돈으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지난달 21일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수사 중이던 체포 경찰에 현지 호텔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거 출국했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술한 인간이었네요, 이 인간. 네, 허술하고요. 굉장히 유흥을 즐기고 싶은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2019년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때도 좀 돈이 있었나 봐요. 그 돈을 다 유흥에 써버리고 그때부터 내가 돈이 나중에 한번 생기면 해외로 여행을 가서 팡팡 써야지 이렇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로 송환돼서 경찰이 조사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실제로 이 두바이에 가서 호텔에 묵으면서 그 빼앗은 돈 있잖아요. 예. 3천만 원을 명품 속에 펑펑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 전자발찌 관련 사건 몇 번을 소개를 해드립니까? 끊고 도망가고 사람 죽이고 말이죠. 저번에 그 강윤성 사건 이후로 당국에서는 이런저런 대책도 내놨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사건 반장에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자발찌가 효용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착용하는 사람들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처음에 살인이나 성범죄에서부터 이제는 중대 사기범죄까지 넓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넓히다 보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이 천안 보호 관찰소 직원이 외국 출장 간다고 하니까 그 공항까지 와가지고 그걸 풀어줬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엄청난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럼 국내에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참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더 관리를 하려면 단순히 풀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수정 교수님이 계셨으면 이 말씀하셨을 텐데 이 사람이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이 보호관찰관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자발찌 들여다봐야죠. 사라지고 나면 또 추적해야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공항 가서 풀어줘야죠. 이런 거 하느라고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80명 이상 충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어서 정말 많이 늘린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원하는 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옥상에 수상한 사람입니다. 자, 송 기자, 이거 어제 JTBC 단독 보도였죠? 네, 저희 보도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30대 남성이 공사 중인 건물에 올라가는데요. 여러 가지로 수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성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공사 현장의 안전 가림막도 건드려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 건물이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인데요. 공사 현장의 안전 가림막 같은 걸 건드려 보이는 모습도 찍혔는데 경찰이 와서 검거가 됩니다. 경찰이 나선 이유는 공사 건물 옥상에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출동한 경찰에 결국 이 남성 검거가 됐습니다. 자, 도대체 건물 옥상에 저 남자는 왜 올라갔던 걸까요? 자, 공사 현장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녁에 깜짝이야 아무도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 계단 타고 계단.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저 깜깜한 거기에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 거기 또 건물 옥상에는 뭐 하러 갔을까? 깜깜한 건물 13층 옥상에서 건너편에 있는 불 켜진 창문은 얼마나 잘 들여다 보일까요? 그리고 본인도 숨을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건너편에서 불 켜진 창문 사이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냥 전 촬영을 했다고 해서 맞은편 건물 옥상에 가가지고 촬영을 했다길래 정말 대단한 뭔 줄 알았어요. 근데 망원경 약간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만원경을 놓고요. 그 만원경에 비추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에 이 눈 딱 붙는 그 그렇죠. 부분을 거기다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걸 찍었다. 그걸 찍었던 거예요. 참 이제 집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휴대전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속옷 차림의 여성 또 나체 여성들의 영상들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이 말이죠. 그 학교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해서 조금 전에 긴급 체포가 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자, 양 변호사님.
이제는 정말 뭐 사방에서 지금 찍어요, 지금. 예? 그렇게요. 점점 그러니까 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치들이 얼마 전 해를 거듭해서 나오고 있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거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망원경 이렇게 들이댔으니까 무슨 원시적인 조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해외 홈쇼핑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카메라 렌즈에 망원 렌즈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팝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우습게 볼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망원경에 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정말 정말 스파이 도구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게. 자, 소장님, 진짜 말이죠. 드론을 띄워서 찍어대질 않나? 망원경으로 쭉 당겨서 찍질 않나? 진짜 이제는 정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성분들, 피해 여성분들이 앞에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이잖아요. 거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밤에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좀 편하게 네.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숨어서 또 찍어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못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전효정 씨의 말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집조차 뭐 예전에는 공중화장실 가면 안 된다, 수영장 가면 안 된다, 사무실에서도 찍었다, 오늘은 뭐 학교에서도 찍었다. 집만이 그래도 안전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집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몰래카메라 이런 게 관음증의 어떤 증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관음증이 굉장히 좀 깊은 병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뭐 쉽게 나아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훈계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도 좀 더 확실해야 될 것 같고요. 치료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또 이 성적으로 굉장히 그 억압이 될수록 더 심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이 치료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갈 것 같고 처벌과 치료가 다 요해지는 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진짜 양 변호사님 정말 내 방, 내 집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공간이잖아요. 예? 게다가 또 우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성이 주거 지역이 굉장히 밀접해 있고 생활 맞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뭐 교통, 시설도 그렇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빈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 이런 것들은 쉽게 사그라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처벌도 처벌이지만이라고 지금 박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정당국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거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오래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럴 사례는 아니거든요. 나와서 이걸 반복하지 않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제가 앞서 말씀 중에 전해드렸던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장 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그 초등학교장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조금 전에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3천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500억 원대 토지를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하나인 가수 태연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이거 저희가 어제 잠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2,500억 원대 규모의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 자, 지금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부동산업자 4명을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를 친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당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비싼 값에 땅을 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280명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전체 피해 규모는 3,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에는 한 중소기업 회장 또 유명 연예인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콜미님이
아, 송호영 기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너 얘기 그만 좀 하고 송 기자한테 좀 말 좀 시키라고. 야, 참 좋아?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죄송한데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예, 내가 아까 얘기할 때 못 들었어요. 그럼. 근데 MC만 왜 이렇게 별로 안 듣는다는 얘기죠. 평소에 왜 이렇게 귀담아 짧게- 짜릿하는구나 지금. 자꾸 바뀌어요? 어? 뭐 자꾸 왜 이렇게 바뀌어요? 짧게? 다음은 최영진 리포터의 차례가 될 거예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네. 자, 그런데 최영진 리포터 정말 가장 되게 친한 지인 중에 이 부동산 중개업 이뭐 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지인한테 좀 물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조만간 제한이 풀린다고 속이고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비싸게 되파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부동산 매매 사기인데 네. 이걸 법인을 설립해서요. 조직적으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숲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고 뒤로는 생태공원, 또 기획부동산 회사는 이곳을 330여 명에게 쪼개서 팔았고요. 지하철 9호선이 좀 연장될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죠. 이 땅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어서 절대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개발될 거야라고 속여서 파는 아하. 사기입니다. 양평 선생님, 근데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2,500억 원. 저는 이런 정도 규모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기획부동산 이제 소송을 좀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2,500억 원이라고 하기엔 생각이 어려울 정도.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서 시세가 안 올라가면 개발이 안 되면 또 언젠가는 아니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또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길게 끌 수도 없고 사람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2,000 짧은 시간에 팍 하고 키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분들을 계속해서 또 팔고 그런 건데 언젠가는 이게 들통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500억 원을 챙겼다라는 게 그런데 수법들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주 특이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집원 어느 땅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주지도 않고 번지수도 안 알려주고 대신에 미개발 지역인데 확실히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가계약금 같은 걸 받아서 돈이 들어온다면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도 어찌 보면 뭐 이런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입 매뉴얼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또 회사 쪽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저 기획부동산 같은 데를 보면 사무실 자체가 그냥 콜센터 같이 보일 정도예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명단 이만큼을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전화 돌리면서 좋은 물건이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동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도 커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아니 근데 내가 엄청난 목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땅을 산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게 현혹시킨 것 같아요. 일단 위치가 너무 좋고 뒤에 생태공원이 쫙 있어가지고 자연이 나무도 많고 숲도 많고 그 앞에 지하철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놓치고 싶지 않은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정말로 그 집에 가서 살고 싶든 아니면 재테크가 됐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지는 않지만 너무 매력적인 미끼를 막 던지니까 그거에 좀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한 개그맨이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영업사원 역할을 한 유명 개그맨이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부유층 피해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해당 개그맨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의적 보도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기를 쳤다면 진작에 외국으로 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부동산 상담과 스터디를 하고 있다. 또 거론된 유명 피해 연예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데 말이죠, 이 변호사님, 이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기를 쳤으면 무슨 고급 슈퍼카를 타고 다녔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일당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실제 그 홍보 영상에 본인이 등장을 해서
그게 뭐 설명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경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뭐 해외나 우리의 어떤 알려진 방송국에서도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한류 그런 아이돌도 키워 육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저 어떤 사기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냥 광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그 내용, 그 실제 그 부동산 회사가 제대로 되는 회사인지 예. 아니면 정말 전문가라면 기획부동산이라는 거 눈치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전문가들 아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 그냥 모르는데 그냥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냥 광고를 주겠다니까 해준 거 정도다라면 모르겠는데 또 안에서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상충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말고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액을 모았을까라는 부분이 약간 이분의 해명 중에 그 설명 과정 중에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서울의 강남에 비싼데 땅 우리 함부로 한 평도 사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지 확인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뭘 하냐면 지분을 파는 거예요. 어. 평당 예를 들어 한 평이 1억짜리다. 아주 비싼 땅이다. 하나는 다 못 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3%, 10%, 쪼개서 5%그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땅값이 오르면 오른 거 팔아서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엔 그렇게도 합니다. 여기가 그랬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예, 방법도 예. 씁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개그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했음에도 악의적인 보도다 하면서 언론사를 또 탓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태연도 당했다. 바로 소녀시대 멤버 태연 씨인데 투기 이 기획 부동산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또 사기 투기를 동참했다. 뭐 이런 의혹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바로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28일에 한 매체에서 이 기획부동산 업체가 한류스타 등 3,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를 벌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류스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왔었죠. 해당 한류스타는 태연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류스타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땅을 11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구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 산지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한 언론을 통해서 해당 한류스타가 태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태연은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반박을 합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구매한 것이다. 미쳤다고 제가 투기를 하겠냐 이렇게 밝혔고요.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 대체로 좀 수긍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만 반대로 산지를 둘러싸인 땅을 보금자리로 매입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투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뭐 우리 최영진 리포터 얘기한 것처럼 태연 씨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산 땅이다.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투기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게 투기다라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연 씨가 정말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태연 씨가 11억 원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지만 태연 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막 뭐 투기를 해야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11억 투기를 해서 뭐 20억 벌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저기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란 걸 알 텐데 설명을 들었겠죠.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1억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저기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집 못 지을 걸 알 텐데 왜 그렇게 샀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예.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지금은 보전 산지여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언젠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솔깃한 정보를 듣고 그곳에 땅을 산 거라면 그게 바로 투기다라는 게 태연 씨의 이 반박을 지적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재반박인 것인데,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고 네.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하게 됩니까? 일단 뭐 사기가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사기가 되는데 그렇게 또 쉬운 수사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뭐 모르고 당했다 이런 것들을 흔적을 거의 안 남기거든요. 아주 간단한 계약서 정도만 작성을 하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피해를 본 사람들도
뭔가 약간의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 말씀 결론은 사기,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농지에 해당하는 곳들에 대한 투기였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될 겁니다. 예. 그 최영준 리포터 그 짧게 예. 그 정말 이런 이 사기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한 그런 좀 뭐 팁이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모르는 토지는 경계해야 되고요. 뭐 토지 이용 계획원, 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위치나 뭐 번지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그 해당 군청, 시청, 구청에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 개발 계획이 있는지, 호재 뭐 여건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뭐 피해자를 탓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아들 가족의 사망보험금 중 사돈목 일부를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형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최영진 리포터, 3년 전 발생한 한 화재 사망 사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이 모두 사망합니다.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부에게는 생명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는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이 사고로 남편 앞으로 5억 3천여만 원이 있었고, 아내 앞으로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좀 황당한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 보험금의 수령자는 누구로 설정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보험금이 이 설정을 할 때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사례 때문이랍니다. 지극히 드문 사례고 정말 안타까운 예. 그런 상황이죠. 일가족이 이렇게 전부 사망을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딱 고정해서 상속인으로 수령인으로 한 게 아니, 수익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상속인으로 아마 지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또 세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한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부인이 사망을 하면 그 부인이 사망보험금은 남편하고 아들에게 상속이 되게 돼 있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아들이 또 사망을 한 겁니다. 상속을 한번 받았는데, 그럼 남편까지 사망을 하니까 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았던 돈이 남편한테 있었을 것이고, 또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또 아들에게 갔고, 아들은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다 받았을 거예요.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아들까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속인이 누가 되냐면, 직계 비속이 없을 땐 직계 존속으로 가야 되는데, 직계 존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이렇게 네 분이 나눠서 받게끔 갔던 구조가 돼버렸던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돈 모르게 점점점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4명 중에 누군가가 이 돈을 모두 다 이렇게 꿀꺽 하려고 했었다. 맞습니다. 그게 남편의 이제 어머니인데요. 원래 사돈과 4명이 공동 상속 받아야 하지만 이거를 혼자 가로채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돈 부부를 만나는데요. 총 사망보험금이 5억이 넘는 큰 돈인 건데, 이걸 숨기고 며느리 앞으로 돼 있는 3천만 원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 모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서명을 해주니까 이 서명을 가지고 보험회사로 가서 5억 6천만 원의 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원래라면 절반 2억 8천만 원을 사돈한테 줘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받은 거고요. 또 다른 보험은 없고 상속된 건 며느리 몫인 3천만 원이 전부라면서 재차 사돈 부부를 속였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로 거액이 생겨났습니다. 뭐 욕심이 날 수 있죠. 하지만 소장님, 그런데 이게 이 거액의 보험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식의 목숨값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돈 계산을 할 수 있는 정서 상태가 아니죠. 네, 완전히 그 돈을 누구한테 배분하느냐, 내가 다 갖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모든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 보니까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돈을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갔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는 이 돈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뒤늦게 그러니까 외가에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아니 저쪽에서 다 가져갔구나. 나한테는 3천만 원만 주고 이걸 나중에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고소를 했더니 이 50대 여성,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우리 다 합의했었던 거다.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보험금은 우리가 갖고 며느리의 보험금은 사돈 측이 받기로 합의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법정에선 이 50대 여성은 사돈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했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했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이 50대 여성이 보험 설계사였다고 해요. 그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이 메커니즘을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자, 하지만 그렇게 우린 사돈하고 합의를 했던 거다라고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판단했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돈 측이 이런 내용만 듣고 추가 사망보험이 있다는 거를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또 이 여성의 주장처럼 사돈 측이 추가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액수는 몰랐기 때문에 5억 6천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1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었는데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좀 확 낮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낮아진 이유를 재판부가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아들이 사망했다는 부분은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보험금을 실제로 이 어머님이 할머니가 대부분 부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사망 보험금은 사촌 측에 지급을 했다라는 건데 보험금을 대부분 피고인이 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잠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은 이 가입을 하면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누가 내느냐도 많이 따져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는 안 매더라도 증여세를 매겨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보험금 납입한 사람이 누구야가 따져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그런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 이 재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방금 뭐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아무래도 뭐 그 친할머니가 보험금을 많이 대납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거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도 자식들의 그 어떻게 보면 목숨값인데 그거를 그 뭐 사돈들하고 좀 분분합니다 지금. 네,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게 좋은 취지로 뭐 누구에게든지 간에 혹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해놓은 이런 돈인데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후손들이라든가 가족들 사이에 크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뭐 보험 설계사분이 됐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법조인이 혹시 있으면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작용을 하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지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하실 때.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웹툰 못 봐서 아쉽다. 자, 이 체크포인트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이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 사건 첫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예, 그 대구에서 20대 형제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어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 8월 30일에 대구의 자택에서 할머니한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고요. 현장에 같이 있던 할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와만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고 조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손자들은 할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못 참아서 윽박지르는 일도 잦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9년 동안 부모가 이혼하고 집을 나가서 9년 동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이 두 형제 키워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말이죠, 소장님. 네. 방금 그 교복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지금 자신을 정말 찌른 그 손자에게 입히려고 그 교복을 빨아서 이렇게 널어놓은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자가 큰 남자의 둘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애인으로 굉장히 연세가 90이 되신 분을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이 아이 둘과 남편을 이제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던 할머니신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할머니가 이제 잔소리를 하면 손자가 의약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일을 저질러 놓고도 뭐가 제일 아쉽냐 그랬더니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라고 지금 얘기를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감옥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했을까를 좀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지금 정서, 교육, 기질,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합쳐져서 일어나는 것인데, 현실 파악이라던가 인지 능력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손상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 예. 어제 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의 범죄 행각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었죠? 진짜 이게 방송 중에 설명드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오늘 너무 버거운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 거죠. 너희가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20살이 넘으면 나가서 살아라, 이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잔소리 듣고 형이 동생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서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가는 거지 어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할머니가 방으로 피하자 형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할머니를 향해서 등과 옆구리 부위를 60차례, 60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고요. 할머니는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동생에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창문을 좀 닫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동생은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변호사님, 할아버지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친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이 아이들이 했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제가 이 연쇄살인 이런 거 정말 끔찍한 거 많이 봤지만 정말 가장 소름 끼치는 워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읽는 것 자체도 무섭고요. 할아버지가 고령인데다가 장애가 있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도망도 못 가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내용입니다. 할머니 이미 사망했는데 할아버지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할머니를 어떻게든지 병원에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할머니 이미 세상 떠났는데 이것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 할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동생이 말려서 할아버지까지는 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그 말 CG가 나간 것처럼 할머니 가셨으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따라 가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할아버님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걔한테 이렇게 막 손을 비셔서 살려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웹툰을 못 봐서 내가 이제 지금 갇혀 있으니까 웹툰을 못 봐서 아쉽다.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하니까 감옥 생활 그냥 반복하면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소장님 얘네들 말이죠. 뭔가 저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걸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냥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점이 다 합쳐진 경우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지금 뭐 8살, 9살 때 일단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 조소혼 가정에서 자라는데 그러면서 정서상의 구멍이 좀 뚫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 학교도 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다니다가 퇴학 처리됐고 그 형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주의력 결핍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여러 시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다든지 주의력 결핍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고요. 이제 품행장애라던가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가는 어떤 증상들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좀 사나운 그런 기질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 형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을 보면 할아버지한테 한 말 같은 거 보면 좀 사이코패스 기질도 사실은 좀 예상이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예. 가실 때 그렇죠, 가셔야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데다가 이제 뭐 완전히 그 컴퓨터에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그런 폭력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학습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웹툰을 보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랬던 형제가 반성문을 냈다는 거에서 저는 더 소름이 끼쳤어요. 네, 한 보도를 통해서 형이 이제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수감돼 있으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 사회에 다시 나가게 되면 봉사를 하고 싶고, 특히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착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며 스스로 과거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재판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할머니를 그렇게 60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고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하려다 그나마 동생이 할아버지는 봐주자 해서 넘어갔던 그런 애들이 한번 봐줘서 제가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 이런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어디서부터 얼마만큼이나 삐뚤어지고 잘못돼 있었을까요? 정말 좀 많이 들여다보고 이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어떤 왜곡된 삶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서야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저것도 뭐 100%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자기 자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도대체 왜 그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죄인지조차 몰랐다? 그리고 스스로는 또 과거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게 변명 속에 뭔가 조금씩 진실의 단편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저 형제는 어쩌다 저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그러니까요. 저들을 탓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반복되지는 않게 하려면 뭘 우리가 봐야 될까? 이거 분명히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 기자, 지금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은 야 이거 10대지만 이건 진짜 사형 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지금 격정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뭐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혐의가 중하고 또 동기도 참작할 만한 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10년) 전 사고로 딸을 잃었다는 김 씨 부부. 사위가 손자들을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 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딸을 보내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급히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손자들을 맡기고 간 사위는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기다리면 오겠지. 이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 남편은 퇴직한 후에도 일용직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쓰러진 탓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 부부는 사위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은 물론이고 사업이 잘 풀려서 형편도 넉넉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로통뉴스에 나온 얘기를 저희가 좀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이수진 기자, 이 김 씨 부부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고, 그러니까 이 남편 쪽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네, 이 부부가 사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사위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김 씨 부부 역시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사위도 아들처럼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지금 바라는 건 지금까지 손주를 키워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위가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는 건데요. 김 씨 부부는 사위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기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연을 좀 풀어보죠. 딸을 사고로 잃었다고 하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딸이 야근을 하고 늦은 밤에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요. 7살, 6살 연년생 아들을 두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 사위 역시 지금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뭐 아빠가 또 우리 최영진 리포터도 쌍둥이 최근에 네네. 그 뭐 인스타그램에 쌍둥이들 막 제가 올린 것도 봤는데 그 육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해야죠. 예. 이게 참 이 사연도 보면 연애 시절부터 김 씨 부부를 좀 부모님처럼 살갑게 여기면서 참 사위 같은 경우는 힘든 내색 않고 또 육아를 잘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거 책임감이 이제 다르고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육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사위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몫까지 해내겠다면서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김 씨 부부 역시 딸의 좀 빈자리를 어떻게든 좀 채워주고 싶어서 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딸이 떠나고 몇 개월 후에 이 남편이 급하게 지방 출장에 잡혔다며 일주일 정도를 그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아이들 짐을 옮겨다 놓고 아이들과 애틋하게 인사를 하고 출장을 이 사위가 떠났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 아빠가 자기 장인 장모한테 아이들 탁 맡겨놓고 저 잠시 출장 좀 다녀오는 동안 맡아주십시오 해놓고 그냥 잠수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아빠가 굉장히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고 그다음에를 해결하지 못해서 애도 과정을 잘 못 지내고 지나갔기는 한데 사실 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6살, 7살 가장 엄마의 품이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어느 날부터 하늘나라로 가서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몇 개월 후에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애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거, 이거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그 기능을 맡아서 같이 해주면 좋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없어도 한 명이 그걸 잘해줘도 아이들은 잘 길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2명 다 없어지면 사실 아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뻥 뚫리고 괴로운 거거든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이게 이런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앞서 그 10대 형제,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역시도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냥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냥 어디 간 거였잖아요. 네, 생각보다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사실 부모 자식 사이의 철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거꾸로 그거를 본능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기만의 삶을 찾는답시고 떠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정도 넘게 이 두 아이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는 건데 소장님도 혹시 네. 그 육아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들한테 이 자녀분들을 이렇게 좀 위탁하거나 그러셨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친정 엄마가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시어머니랑 오래 같이 살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저를 공부하거나 이러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도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또 한 명의 엄마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할머니한테도 너무 사실은 좀 힘에 벅차고요. 그럼요. 네. 아이한테도 할머니가 잘 키워주셔도 그 마음에 뻥 뚫린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또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죠. 예. 자, 도대체 그렇다면 최영진 리포터 그 네. 잠수를 타버린 사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아, 지금 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예, 예. 계세요. 뭐 결혼해서 뭐 누구 여자가 생겼다 뭐 이런 어허.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자, 사위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하.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재혼을 했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또 잘 돼요. 아이고 이런. 그리고요. 사위가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씨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김씨 부부가 사위의 행방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바꿔서. 자, 그래서 결국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죽은 애들 엄마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서로 모르는 채 삽시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지금 채팅창에 그냥 야,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야,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확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좀 하면서 막 지금 이런 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손자들 10년 키운 조부모 사위에게 개명까지 하고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린 사위한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논란의 법적인 이유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아야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육비는 양육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예. 양육의 의무는 양육권과 같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아이를 맡아 키우더라도 키우지 않는 아이 쪽은 양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 양육권 대신 양육의 의무를 이쪽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 비용이라도 지급을 하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도 아니고 양육권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대신 키워준 거니까 아니 그러면 양육권도 없는 사람이 대신 키워줬으니까 더 돈을 받아야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법적으로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 그게 맞다라고 법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사실 아, 대법원.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었는데 예. 그걸 정리를 해서 당연히 조부모도 아이를 키웠으면 양육비 받을 수 변호사님, 있다. 제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그 법령 근거가 없었었다면서요? 그렇죠.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원이 만들어줬고 근거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도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겠다라는 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 당연하죠.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비난을 해야 마땅하고요. 또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입니다. 성공했다면서요. 성공한 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죠, 당연히. 자, 아무튼 근데 뭐 나는 못 주겠다 이렇게 배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도 근거도 만들어졌고 판결도 나와 있고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도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 양육비 이행 청구원이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청구를 돕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법도 조금 강화돼서 아직도 약하지만 뭐 출장 금지 같은 거, 운전 면허를 박탈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좀 도입이 됐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경제적으로 높아졌으니까 그걸로 인한 장애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예, 경우에 예, 예.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근데 자기 아빠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걸 아이들이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천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빠를 끝까지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쁜 아빠가 된다면 이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뻥 뚫려 있잖아요. 아빠, 엄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더 사랑하고 자기네끼리 더 사랑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메꿔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 도로만 나오면 불안합니다. 네,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는데요. 중앙분리대 쪽으로 달려옵니다. 설마, 근데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설마, 아니나 다를까 아, 차가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차가 충돌하면서도 도로에 고정돼 있던 저 시선 유도봉들을 그대로 밀고 가버리는데요. 산산조각난 저 봉들이 하늘 높이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시선 유도봉들을 들이밀고 간 저 승용차, 반대편 차선에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 밀고 가죠? 멈출 그러니까- 법도 한데. 그러니까 예, 어.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그제서야 운전사가 나왔다. 차에서 내립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실제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던 저 시선 유도봉들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허허. 근데 이 때문에 승용차도 크게 부서졌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 시선 유도봉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철로 만든 거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렇구나. 강철로 된 저 봉들 5개가 승용차 앞 유리창을 꿰뚫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들어갔는데도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이구 이거 그냥 웃으면서 볼 일이 아니네요 이게. 맞습니다. 목숨을 구한 셈이 된 건데요. 어. 당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결국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됐는데요. 졸음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혹시 최영진 리포터 보통 졸음운전 예방법 본인만의 뭐 방법 있어요? 뭐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인도로 이어가죠. 뭐야 이게? 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네, 인도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더니 집 앞에 있던 하수구 위에 모여 앉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뭐야, 이거? 하수구에서 주황색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지금 애들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이거- 보니까 저게 어. 폭죽에 불이 붙은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폭죽을 하수구에 버렸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폭죽이 폭발한 건데요. 갑작스럽게 피어오른 불꽃에 아이들 모두 깜짝 놀라서 다급히 피했습니다. 근데 불길은 아이들 5명 정도를 그대로 덮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애들 화상 입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살짝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불꽃은 어. 많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머리와 옷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다행히도 아이들 5명 모두 가벼운 화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를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장난 삼아 던진 저 폭죽 불꽃이 하수구 속에 있는 메탄가스와 만나서 그래요, 폭발을 가스.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 장난으로 하수구 안으로 불 붙인 폭죽을 던졌다가 실제로 불이 붙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뭡니까? 예, 택배 상자에 티셔츠와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티셔츠를 자세히 보니까 뭔가가 저렇게 달라붙어 있죠. 자, 무시무시한 집게에 꼬리까지 달린 전갈이었습니다. 전갈이 저기 왜 붙어 있죠? 자, 전갈이 든 택배 상자를 받은 건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록밴드 조이 웨이브의 드러머 폴 브레너였습니다. 자, 브레너 씨는 며칠 전 하와이에 있는 한 온라인 업체에서 티셔츠와 신발을 주문했는데요. 자, 지난 25일 배송된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주문하지 않은 무언가가 함께 배송이 됐던 걸 깨달았던 겁니다. 자, 브레너 씨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At first, I thought it was like a tick or something. I mean, we're really small. And that's when I realized, no, that's a scorpion. And that's when the shirt left my hands and into the box. 야, 진짜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전갈이 들어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게다가 전갈이 한 마리만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작은 전갈 8마리와 큰 전갈 1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는 주말 내내 브레너 씨 집 바닥에 방치돼 있지만 다행히 전갈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브레너 씨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죠. That's almost the scariest part because I have a cat and my roommate was home all weekend and just like knowing that there were live scorpions, feet from my sleeping cat, and I wasn't there. It's just creepy. 네, 브레너 씨는 전갈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하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갈을 보는 게 처음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좋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해놓고 왜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예. 자, 어쩌다가 이렇게 택배 상자에 전갈이 들어갔을까요? 포장되기 전 전갈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거나 주문한 물건 자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라면 택배 상자에 전갈이 아니라 거미가 들어있었더라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피해가 없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여러분 이 영상 잘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한 슈퍼마켓인데 화면 왼쪽을 자세히 보니까요. 갑자기 뭔가가 위로 튀어나오죠? 바로 예, 물고기가 갑자기 수조 위로 튀어 올라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수조 안이 좀 답답했는지 물고기가 탈출을 감행한 것 같은데요. 바닥에 떨어진 싱싱하네요. 물고기 그대로 미끄러져서 파닥파닥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안 벌어지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위에 한 여성이 나오죠. 물고기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자, 저렇게 앉아있다가 물고기가 튀어나온 거 확인하고 물고기를 향해 갑니다. 다가가더니 선수예요. 축구 선수입니다. 가더니 발로 차서 와 이거 골! 자, 그대로 날아올라서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이 아주 정확하게 물고기를 걷어차서 수조 안으로 되돌려 보낸 건데 알고 보니까 저 여성 슈퍼마켓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물고기를 수조 안으로 되돌려 보낸 걸 보니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슈퍼마켓 주인이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 일반인도 저렇게 축구 잘하는데 중국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아니 예.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분 좀 이렇게 데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완전 일반인인데 저렇게 대단한 실력입니다. 예. 예.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저 동물들 중에서도 물고기에 대해 사람들이 네. 불쌍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뭐 그렇. 근데 사실 저게 만약에 고양이나 강아지였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음. 웃어서. 그래서 아유 진짜. 실제로 물고기 보호 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예. 물고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오히려 잘 못한다는 거예요. 표정을 못 읽으니까. 그렇죠. 저건 좀 달리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뜻은 예. 아니었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사람 때문에 놀란 동물들 귀여운 표정 보러 가시죠. 네, 동물원인데요. 동물원의 원숭이 관람객에게 무심하게 등을 돌린 채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원숭이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유리를 두드려 보는데요. 그때 원숭이가 조심스럽게 돌아보는데 네, 사람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난간 아래로 떨어집니다. 대체 여성이 뭘 했길래 저렇게까지 놀란 건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진짜 놀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 되게 미모가 뛰어나신데. 그래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화를 내. 저 여성분이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 멋쩍은 듯 웃음을 보이는 저 여성인데요. 저 여성은 아무래도 자신이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이라서 원숭이가 놀란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 그럴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마 예.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저희 그 양 앵커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나오는 차례인데요. 양 앵커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거실에서 여자 집사가 거대한 고양이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쓴 채 웅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남자 집사가 간식으로 고양이들을 부릅니다. 간식 먹을 생각에 한껏 들뜬 두 마리의 고양이들이 나오는데요. 가면 쓴 고양이를 본 순간 혼비백산해서 뒷걸음질 쳐서 도망칩니다. 앞서 걸어온 고양이가 거대한 고양이 가면 쓴 집사를 보자마자 재빠르게 유턴하더니 쏜살같이 도망치고 있고요. 뒤따라오던 두 번째 고양이 역시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면서 문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고양이 상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잠깐 놀라긴 했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이후 집사가 간식으로 충분히 보상도 해줬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동물 태국으로 짧게 가보시죠. 네, 마당 안뜰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업자를 불러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멘트를 부었고요. 잘 말리기만 하면 작업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 이 작업은 시멘트를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를 때까지 그대로 지키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불청객이 찾아왔는데요. 다 마르지 않은 시멘트에 녀석의 흔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다시 나타난 건데요. 젖은 시멘트 밟을 때 느낌이 좋은 건지 계속 강아지가 쫓아도 진짜 자꾸 열받겠다. 다시 찾아옵니다. 네, 소리도 질러보고 나무 막대로 위협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수습하기가 무섭게 다시 찾아오는 저 강아지.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7분 만에 6번을 찾아와서 발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저 남성 나중에는 절망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공사 시작 전에 저 강아지들을 모두 잘 묶어놓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인지 탈출을 해서 저렇게 뛰어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현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앞서 저희가 뭐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송우영 기자, 제 옆에 있는 송우영 기자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가 이 송우영 기자 석 달간의 활약상 잠깐 준비해봤는데 잠깐 그 영상 보고 얘기 한번 이어가 보죠. 잘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아하니까 두려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준비된 영상이 이게 비리비리. 언제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까요? 뭐 이리 딱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까요? 뭐 이리 딱 됐었는데. 뭐 그러니까. 자,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송우영 기자를 로봇 기자라고 이렇게 별칭을 지어줬거든요. 삐리비리빗, 삐리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마디 하셔야지. 네, 이제 자연스러울 때가 됐는데 그에 그러니까.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좀 사람 같다 싶더니 그냥 딱 임기가 끝나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막 거의 다 됐는데 어. 아쉽습니다. 지난 3개월이 정말로 뭐 하루 이틀처럼 느껴질 정도로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요. 저희 양 반장, 양 선배와 패널분들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이 지금 그 양 선배가 괴롭혀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하진 않네요. 네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우리 송 기자가 상암동 주상욱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석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석별의 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둘 다 톤터치. 당신의 미래는? 상상한 모든 미래 LX로 연결되다. 자, 뭐 왔다가 이렇게 퇴출돼서 나간 사람한테 제가 항상 이 클로징을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오늘 클로징도 우리 송우영 기자가 대신 전해드리죠.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없지만 사건 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